공군이 없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군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해군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이 없으면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육군 없이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군이 없으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도 빠지면 안 됩니다.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전쟁을 이겨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에 유럽 보니까 뭐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좀 침공했을 때 보니까 독일은 이제 거의 뭐 군사 무기를 거의 만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것도 막 한 대 만드는데 5년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독일은요, 인프라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것뿐이지 네. 정신 상태는 말짱해요. 아, 독일이 네.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약속이 자기네들 GDP에 무슨 뭐 2%를 국방비로 쓰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쓰질 않는 거예요. 아, 쓰지 않는 게 돈이 아깝고 뭐 이거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2%를 쓰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아, 그리고 독일이 재무장한다. 이러면 과거의 그런 악몽 때문에 옆에 나라들이 또 그렇게 즐거워만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이 인프라를 그렇게 낙후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거 다시 이렇게 만드는 데는 제가 독일 사람들 만나보면 자신감이 차 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안보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좋아서 이긴다? 천만에. 베트남이 망했다는 그 아시죠? 그 북베트남한테 진 거. 월남, 남베트남이 그때 헬기만 1000대가 있었어요. 북베트남은 그때 헬기가 뭐 100대나 있었나 몰라. 한 50대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네. 5대나 있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이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한 나라는 헬기가 10대도 없고 한 나라는 1000대가 있는데 졌다. 그러니까 전쟁, 전투 이런 거는 장비가 물론 중요하지만 장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 북한군이 쓰는 주요 무기는 뭐예요? 북한군이 쓰는 주요 무기는 뭐냐? 이건 쉬운 거부터 얘기를 네. 하면 공군은 구닥다리 비행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특히 그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투를 보면 앞으로는 무인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무인기에 이제 특화를 해서 비록 전투기는 구닥다리밖에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늘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제 그 좋은 항공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항공기를 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지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뭐 인공위성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해군 같은 경우는 작은 조그만 배들 뭐 그 해안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배들은 조금 있는데 큰 배들은 없어요. 없고 새로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뭐 우리는 독도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 그 대신 잠수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특히 그 동해안 쪽에서는 잠수함 작전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잠수함을 특화해서 갖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그런 현대식 이런 함정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뭐 핵 어뢰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탱크나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우리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새로운 탱크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도 그렇고. 근데 돈이 없어서 많이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도 그 지상군이 좀 특화가 돼 있는 게 우선 포병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 포병도 오래됐으니까 그 대신 거기다가 생화학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기 전에도 북한이 생화학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화된 지상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다련장이라는 걸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미사일 여러 개 나가요. 예, 다련장이라는 게 여러 개 나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신기전 같은 건데 네. 이게 여러 발 나가서 뭐 한 개의 발사관이 뭐 36발이다, 70발이다 이렇게 있으면 축구장 하나를 초토화시킨다. 뭐 이렇게들 이제 이해를 시키거든요. 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냥 그 재래식 고폭탄이 아니라 거기다 생화학 무기, 생물학, 그다음에 신경작용제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 핵무기 못지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북한은 그걸 뭐 3, 40년 전부터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화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가 돼서 이 소화기나 이런 게, 소화기라는 게 이제 사람이 들고 쏘는 것들이에요. 소총이나 권총, 그다음에 무슨 뭐 기관총, 네. RPG라는 거 들어보셨죠? RPG 그게 로켓 쏘는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 그 지금 뭐 전 세계에 북한 뭐 무기가 수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수출되는 거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출이 되고 해서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 무기들이. 그래서 북한 군인들은 양말이 없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양말을 안 쓰고 발사계라는 걸 씁니다. 근데 하여튼 양말도 없는데 네. 반면에 이런 총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네.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가 권총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전 세계 권총을 쏴보고 야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지금 백두산 권총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밀떡이거든요. 제가 봐도 이 북한 권총이 괜찮아. 그래서 그런 기초가 아주 괜찮아요, 북한이.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외에 이제 그 전략군 미사일들, 단거리, 중거리, 지금 뭐 장거리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탄도탄이고, 또 무슨 뭐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뭐 크루즈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을 해서 지금은 뭐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차하면은 상대방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소니인가 뭔가에서 그 영화 잘못 만들었다가 박살났잖아요. 그 기억나십니까? 네. 그 소니 뭐 임원들 이메일을 다 해킹해가지고 사적으로 뭐 저 보낸 이메일들을 다 공개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군사력은 우리만 못한데 네. 이런 특화된 것들을 갖고 있어서 결론은 하여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또 막 북한의 주요 그 전략 뭐 이런 게 있나요? 옛날에는 북한이 그 여러 증언 같은 걸 보면 미국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미군을 많이 죽이면 주랭랑을 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황장엽 씨라고 북한에 아주 고위 그분이 그분 증언을 보면 북한이 미국의 그 항모 전단을 공격을 해서 그 항공모함을 격침을 시키면 5,000명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주랭랑을 칠 거다.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첫 번째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내에 그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조건, 즉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내쫓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그대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런 시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주한미군을 첫 번째로 빼낸다. 그리고는 뭐 그 다음에는 뭐 기습 공격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이든 뭐 군사적인 목적이든 이런 것들을 달성하겠다 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해군, 공군, 육군 이렇게 3군이 있는데 이게 그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이겨야 되는 건가요? 뭐 어디에 조금 더 뭐 공군이나 해군에 요즘은 워낙 첨단 기기들이 많아서 뭐가 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공군이 없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공군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해군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해군이 없으면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육군 없이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군이 없으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도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뭐 여기에는 물론 해병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전사도 있고. 근데 이러한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전쟁을 이겨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네. 장군님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하면은 네. 어떤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6.25 때처럼 네. 6.25 때 보시면 일요일 날 쉬는 날에 네. 그 새벽 4시에 야포를 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공격하기 직전에는 평화 공세, 대화를 하겠다. 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평화 공세를 했고 또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들었고 그리고는 이제 기습 공격을 했고 네. 기습 공격 다음에는 속전속결 일주일 이내에 하여튼 전 한반도를 그 점령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6.25 때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우리가 대략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첫째 속임수를 써서 우리의 준비를 좀 허술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습을 가하고 그다음에는 속전속결로 점령한다. 이런 이제 전략을 구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국제사회가 용납을 안 하죠. 아.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북한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제 공격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 국제사회 우리가 지금 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군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무리 얘가 나를 괴롭혀도 먼저 때렸냐 안 때렸냐가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원칙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제 공격의 능력이 있더라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제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겠지만 그런 거는 쉽지 않다. 근데 어떤 게 이제 걱정이 되냐 하면 이 북방 한계선 자꾸 그러죠. 제가 그 최전방 네. 왜 저 사진에 보면 야간에 불이 쫙 들어와 있고 하는 거 거기를 우리가 그 휴전선 GOP 네, 네. 제가 거기서 대대장을 13개월을 했어요. 그 네. 위에서 네. 2번에 나눠서 했는데 그리고 연대장은 또 한강을 지켰어요. 거기보다 더 위험한 곳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이 서해안 쪽이야. NLL 그렇죠. 그쪽이 위험해. 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물만 있어요. 물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우리나라 배가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실수로 북한에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민간인 배가
열심히 낚시하다 보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경비정이 그거 잡으러 와요. 우리는 잡으러 오면 우리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옛날처럼 무슨 뭐 북한이 일부러 우리 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꽃게철이 되면 중국 어선들이 수백 척이 몰려옵니다. 와. 이 사람들은 우리 말도 안 듣고 북한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북한도 그 사람들 보고 야 들어오지 마, 뭐 내려가지 마, 올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은 말 안 들어. 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예를 들어 중국 배가 내려온다. 그럼 북한이 그거 막으러 가고 우리도 막으러. 그러다 보면 하여튼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하여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인데 거기가 그 하여튼 복잡한 이유가 6.25가 휴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때 해상 그 우세권은 우리가 다 갖고 있었어요. 네. 북한은 배 한 척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섬이 우리 거였어요. 그래서 휴전을 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북쪽에 있는 섬을 다 돌려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큰 섬들도 돌려줬어요. 초도 같은 거. 근데 그 섬들에 우리 남한에서 작전을 했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격군들이. 그러니까 이 유격군들이 거기서 북쪽으로 침투해서 북한군을 공격하고 뭐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걸 했는데 거기를 자발적으로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정말 끌고 내려오다시피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도 북한을 뺑 포위해서 모든 섬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요. 주면서 이제 그 NLL을 걷는데 처음에는 북한이 배도 한 척 없을 때는 찍소리 못 하다가 90년도부터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북한 주장대로라면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NLL을 연하는 그 지역이. 네. 그래서 아주 지금 긴장이 아주 고조된 곳인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지금 배하고 배끼리 싸웠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안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쐈던 미사일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지함 땅에서 배에다 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건 또 훨씬 유리해. 그 컴퓨터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면 우리로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네요. 확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여간 그 위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선제 공격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살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네. 할 수는 있죠, 충분히.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의 규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네. 북한은 어떻습니까? 좀 고립된 듯한. 그럼 느낌. 북한은 개의치 않아요. 네. 자기네들은 나홀로 간다니까. 물론 중국도 도와주고 뭐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북한은 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규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할 거면은 분명한 증거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명분 정도를 떠나서 증거와 이게 분명해야 돼요. 네. 그거를 확보하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셔서 하셔도 알겠지만. 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지 능력은 얼마든지 있죠. 그렇군요. 그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인가 그때 진짜 북한을 클린턴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고려는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실행까지는 안 간 거군요. 실행까지는 안 갔는데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말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른 이유에서 네. 안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때 네. 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고려했던 거거든요. 네.
제 군인이었던 입장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그랬으면 나을 뻔했는지도 모르죠. 글쎄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북한에 이렇게 핵이 혹시 몇 개 뭐 이렇게 있는 건가요? 뭐 산속에 숨어 있는 건가요? 산에도 있고 뭐 바다 밑에도 있고 없는데 그래요? 다 숨겨놓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판단마다 틀리지만 뭐 40개, 60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몇백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한번 진짜 하나만 터져도 뭐 하나의 시가 날아가고 막 이런 정도인 건가요? 이제 그 핵무기하고 네. 재래식 무기의 이제 이해를 하려면 네. 핵무기가 좋은 이유는 네. 한 방에 네.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한 폭발을 일으켰다. 네. 지금도 핵무기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개의 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예를 들어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폭격을 할 때 그때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런 데 떨어뜨릴 때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도 그 소위탄을 떨어뜨려서 10만 명의 일본 사람을 하루 저녁에 죽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대신 비행기가 1000대가 떴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기 1000대 대신에 폭탄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핵무기예요. 그래서 이 핵무기가 그런 그 효율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효율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그래도 10킬로톤, 그래도 한 20킬로톤은 돼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1킬로톤이라는 거는 TNT 1톤의 폭발력이에요. TNT 1톤. 네. 통상 수류탄 한 발에 TNT 200g인가. 진짜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고. 안 돼도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재래식 탄도탄들이 뭐 한 250kg 무게가 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발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킬로톤이라 그러면 뭐야 만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한 발에 한 20킬로톤 정도가 그런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 말고 목적에 따라 틀린데 여기만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옛날에는 2킬로톤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개 대대라는 게 대략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500명 정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2킬로톤인데 지금은 그래도 도시도 사실은 큰 도시가 있고 그렇죠. 작은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킬로톤 정도면은 조그만 도시를 없앨 수가 있고 이거를 어디에 터뜨리느냐. 공중에 터뜨리느냐, 땅에 터뜨리냐, 땅 밑에 터뜨리냐에 따라서 또 효과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자기가 어떠한 효과를 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거를 또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이제 핵무기의 그런 효과를 하기 때문에 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일단은 한 20킬로톤 정도가 됐을 경우에 일단 한반도에 있는 도시는 무력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